2004년 12월 31일 서울 동부 이촌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아멘션은 연말의 고요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이곳의 고층 아파트들은 부유한 주민들의 삶을 상징하듯 반짝이는 유리창으로 겨울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15층에 위치한 503호는 46세 여성 김모 씨의 집이었다. 그녀는 동부 이촌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업가였다.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녀는 단순한 주점 주인이 아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부동산과 회사를 소유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집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다가올 비극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김 씨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말이라 주점은 더욱 바빠질 터였지만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택배 기사로 보였다. 갈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손에 커다란 박스를 들고 있었다.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택배는 흔한 일이었고 그녀는 자주 물건을 주문하곤 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문을 연 김 씨 앞에 서 있던 사람은 32세 남성 박모 씨였다. 그는 택배 기사로 위장한 가해자였다. 박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38세 김모 씨 일명 원샷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와 또 다른 공범 30대 여성 최모 씨가 함께였다. 이들은 원샷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다. 이 웹사이트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김 씨의 부를 노린 강도 살인이었다. 박 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품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김 씨를 향해 발사했다. 전기 충격에 놀란 김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순간적으로 마비되었고 저항할 힘을 잃었다. 박 씨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공범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최모 씨는 문을 잠갔다.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집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값진 물건과 현금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씨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테이저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박 씨는 그녀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다. 최모 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테이프를 꺼내 김 씨의 얼굴을 감기 시작했다. 입과 코를 막는 테이프는 그녀의 숨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3명의 가해자 앞에서 그녀의 저항은 무력했다. 김모 씨 즉 원샷은 그녀의 몸부림을 무시하며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졌으며 현금과 귀중품을 찾기 위해 집 안 곳곳을 헤집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김 씨의 침실로 향했고 그녀의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듯 했다. 박 씨는 금고를 여는데 필요한 도구를 꺼냈고 몇 분 만에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과 고가의 보석 그리고 몇몇 서류가 있었다. 그들은 현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보석은 따로 챙겼다. 김 씨는 여전히 바닥에 묶인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가해자들은 그녀의 상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듯 보였다. 그들은 김 씨의 집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모았고 그녀가 혼자 있을 시간을 노렸다.
원샷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박 씨는 물리적 제압을, 최모 씨는 감시와 정리 작업을, 김모 씨는 귀중품 수집을 담당했다. 그들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녀의 부유한 생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그들의 탐욕이 이 범죄를 부추긴 셈이었다. 김 씨의 집은 동부 이촌동에서도 특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택배 기사로 위장함으로써 보안 시스템을 쉽게 우회했다. 아파트 단지의 CCTV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택배 기사라는 위장은 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평소 경계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연말의 분주함과 택배라는 일상적인 상황이 그녀의 방심을 유도했다. 테이저건으로 무력화된 김 씨는 점점 더 숨을 쉬기 어려워졌다. 얼굴을 감은 테이프는 그녀의 호흡을 완전히 차단했고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가해자들은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집 안을 계속 뒤졌다. 그들은 현금과 보석 외에도 김 씨의 핸드백, 고가의 시계, 그리고 전자기기까지 챙겼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범행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든 것을 챙기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김 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문을 잠그고 택배 박스를 들고 나온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 전 그들은 박 씨가 입고 있던 택배 기사 유니폼을 벗어 가방에 넣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 현장을 떠났다. 동부 이촌동의 아멘션은 여전히 고요했다. 김 씨의 집에서 일어난 비극은 아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연말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죽음은 조용히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서울 전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범죄로 드러날 것이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범행은 이미 작은 실수들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CCTV에 찍힌 흐릿한 영상, 아파트 주민들의 목격담, 그리고 그들이 놓친 작은 흔적들이 수사망을 좁혀갈 터였다. 200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아침은 동부 이촌동 아멘션에 살던 주민들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503호에 사는 김모 씨의 집은 어제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보안 요원들은 연말 연시의 분주함 속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김 씨의 유흥주점 직원 중 한 명인 이모 씨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왜 안 받으시지? 이 씨는 김 씨의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자 의아해했다. 평소 김 씨는 사업과 관련된 연락에 빠르게 응답하는 편이었다.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본 뒤 그녀는 결국 김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이 씨는 동부 이촌동 아멘션으로 향하며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나? 연말이라 바빠서 정신 없으신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에서 보안 요원에게 김 씨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이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503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응답이 없었다. 사장님 계세요? 저예요, 이 씨.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불안감이 커진 이 씨는 결국 보안 요원에게 연락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장님이 평소에 이렇게 연락 안 되신 적이 없거든요.
보안 요원 김모 씨는 약간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열쇠를 들고 올라왔다. 이 시간에 안 계실 수도 있죠. 연말인데 어딜 가셨나 보죠. 그는 문을 열며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거실 바닥에 김 씨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사장님.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보안 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 아멘션 503호요. 사람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팀을 이끄는 강 형사는 15년 차 베테랑으로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현장을 후고 있었다. 현장 보존 철저히 해. 아무도 안 들어오게 막아. 그는 젊은 형사들에게 지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지럽게 뒤져져 있었다. 서랍은 열려 있고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김 씨의 시신은 거실 한가운데에 있었다. 강 형사는 시신을 살펴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테이저건 흔적이 있군.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묶였고 얼굴에 테이프라. 잔인한 놈들이야. 법의학팀이 도착해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초동 수사에서 김 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테이프로 입과 코가 완전히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사망 시각은 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보입니다. 법의학자가 강 형사에게 보고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을 꼼꼼히 살폈다. 금고가 열려 있어. 현금과 귀중품이 빠졌나 보군. 강도 살인이야. 그는 동료 형사인 최 형사에게 말했다. CCTV부터 확보해. 이 아파트 보안이 철저하다고 했으니 뭔가 잡혔을 거야. 최 형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향해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관리 사무소 직원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영상을 넘겨주었다. 어제 오후 영상만 주세요. 특히 503호 근처 엘리베이터와 로비.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을 확인하던 그는 한 장면에서 멈칫했다. 이거 봐, 강 형사님. 택배 기사 유니폼 입은 남자야. 오후 3시경에 15층으로 올라갔어.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택배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뒤에 2명이 더 보였다. 셋이야. 공범이 있는 거지. 강 형사는 영상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놈들 치밀하게 준비했군. 택배로 위장해서 들어왔어.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현장으로 돌아와 이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씨가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위협받은 적이 있었나요? 이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늘 조심하셨어요. 주점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유흥 주점으로 향했다. 주점은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연말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을 터였다. 직원들은 김 씨의 죽음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한 직원이 강 형사에게 말했다. 사장님은 최근에 원샷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요. 강 형사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원샷? 그게 뭐지?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 연결해주는 사이트라던데요. 익명으로 채팅하는 곳이래요.
강 형사는 즉시 기술팀에 연락해 원샷 웹사이트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이트에서 뭔가 나올지도 몰라. 김 씨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는 팀원들에게 브리핑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야. 계획된 범죄야. 범인들은 김 씨의 부를 노렸고 그녀의 일상을 파악했을 거야. 기술팀은 웹사이트의 서버 로그와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 특성상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한편 CCTV 영상에서 택배 기사로 위장한 남자의 모습은 수사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영상을 확대 분석한 결과 남자가 들고 있던 택배 박스에 작은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이거 특정 택배 회사 로고 아니야? 최 형사가 말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회사에 연락해서 어제 이 아파트로 배달 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가짜 택배 기사라면 그 유니폼은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야 해. 수사팀은 택배 회사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어제 아멘션으로 배달된 택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역시 위장이야. 이 놈들 어디서 유니폼을 구했지? 강 형사는 턱을 문지르며 고민에 잠겼다. 그는 현장으로 돌아가 김 씨의 집을 다시 살펴보았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지? 케이블 타이 조각인가? 그는 증거 봉투에 조각을 담으며 말했다. 이걸 분석하면 범인이 어디서 물건을 샀는지 알 수 있을지도. 수사는 점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강 형사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CCTV 영상에서 3명의 동선을 추적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어디로 갔는지 차량은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해. 그는 또한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다. 그녀가 원샷 사이트에서 누구와 대화했는지 알아내. 그게 이 사건의 열쇠야. 강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살인을 넘어 치밀한 계획과 연루된 인물들의 네트워크를 드러낼 것이라 확신했다. 동부 이촌동의 고요한 아파트 단지는 이제 경찰차와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 씨의 죽음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강 형사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수사에 집중했다. 우린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 놈들 절대 도망치지 못해. 그는 혼잣말로 다짐하며 사건 파일을 펼쳤다. 그의 눈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빛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는 사건 발생 이틀째를 맞아 현장 증거 분석과 단서 추적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 형사와 그의 팀은 밤을 새우며 CCTV 영상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사건의 중심에 원샷이라는 익명 웹사이트가 있다는 직감이 강 형사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이 사이트만 뚫으면 범인 얼굴이 보일 거야. 하지만 이 놈들 흔적을 잘도 숨겼어. 수사팀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다. 기술팀의 이 형사는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 형사님, 김 씨의 노트북에서 원샷 사이트 접속 기록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건 사흘 전이네요. 강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대화 기록이 있을 거야. 누구랑 채팅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부 뽑아.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익명 기반이라 IP 추적이 쉽지 않아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강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해외든 어디든 뚫어야 해. 국제 공조 요청이라도 넣자.
원샷 웹사이트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채팅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가명으로 대화하며 개인 정보를 최소화했다. 김 씨는 이 사이트에서 블루로즈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다. 이 형사는 그녀의 대화 기록을 복구하며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여기 블랙타이라는 유저랑 최근에 자주 대화했네요. 이 사람이 김 씨에게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화 내용에는 블랙타이가 김 씨의 유흥주점 사업과 부동산 소유에 대해 아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놈이 뭔가 냄새를 맡은 거야. 김 씨가 부자라는 걸 알고 접근했나? 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이디로 접속한 IP를 추적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편 최 형사는 아파트 CCTV 영상 분석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강 형사의 책상으로 달려와 말했다. 형사님, 택배 기사로 위장한 놈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검은색 승합차를 탔어요. 차량 번호 일부가 찍혔는데 끝 두 자리만 보이네요. 78가. 강 형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 그 번호로 차량 등록 조회해. 서울 시내에 78가로 끝나는 검은색 승합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알아내. 최 형사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차량 관리소에 연락했다. 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 끝이 78가입니다. 급한 거예요. 빨리 부탁드릴게요. 수사팀은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조각을 분석했다. 법의학팀의 박 연구원이 강 형사에게 보고했다. 이 케이블 타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포장지에 제조사 로고가 남아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대량 판매되는 물건입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대문 시장이라 거기 CCTV도 뒤져야겠군. 그 근처에서 이 케이블 타이를 산 놈들이 있을 거야.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 상대로 케이블 타이 대량 구매한 사람들 조사해. 특히 최근 한 달 내로. 수사팀은 김 씨의 유흥주점 직원들과의 인터뷰도 이어갔다. 주점 매니저인 최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이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원샷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면서 접근했다고 강 형사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사람 이름이나 특징 기억나는 거 없어?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이 자세히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블랙타이라는 닉네임만 언급하셨죠. 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놈이 핵심이야. 계속 파. 디지털 포렌식 팀은 원샷 사이트의 서버가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 형사는 국제 공조를 위해 인터폴에 연락을 시도했다. 해외 서버라니 이 놈들 치밀하네. 하지만 서버 로그에 뭔가 남아 있을 거야. 그는 이 형사에게 말했다. 김 씨의 대화 기록에서 블랙타이가 언급한 키워드나 패턴 있으면 전부 뽑아내. 돈, 부동산, 유흥주점 뭐든. 이 형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 암호화가 심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같은 시각 차량 등록 조회 결과가 들어왔다. 최 형사가 전화기를 들고 강 형사에게 달려왔다. 형사님, 78가로 끝나는 검은색 승합차 서울에 47대 등록돼 있어요. 그중 렌터카가 12대예요. 강 형사는 눈을 빛냈다. 렌터카가 의심스러워. 범인들이 자기 차를 쓰진 않았을 거야. 렌터카 회사부터 뒤져. 특히 어제나 그제 차를 빌린 기록 확인해.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 네, 렌터카 회사 목록 주세요.
어제 빌린 검은색 승합차 78가로 끝나는 번호 조회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은 동대문 시장으로도 사람을 보냈다. 형사 김모 씨는 시장 상인들에게 케이블타이 구매자를 물었다. 한 상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젊은 남자 둘이 와서 케이블타이 50개짜리 몇 묶음 샀어요. 좀 급해 보였죠. 김 형사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 있어? 상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사진에서 멈칫했다. 이 남자 모자 눌러 쓴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확실하진 않아요. 김 형사는 사진을 챙기며 말했다. 고마워요. CCTV 있으면 그거도 좀 볼게요. 동대문 시장의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두 남자와 한 여성이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강 형사는 영상을 보며 말했다. 이놈들 택배 기사로 위장한 놈들과 비슷해. 체격 움직이는 방식 틀림없어.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영상 확대해서 얼굴 특징이라도 잡아.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서 나온 차량 정보랑 대조해. 수사팀은 렌터카 회사에서 단서를 하나 더 얻었다. 한 회사가 어제 오전에 검은색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대여자는 38세 김모 씨였다. 강 형사는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김모 씨? 이거 원샷 사이트의 그놈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즉시 김모 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김모 씨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원샷 사이트에서 블랙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드디어 잡았다. 이자가 핵심이야. 강 형사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강 형사는 팀을 소집해 브리핑했다. 지금까지 단서 택배 기사로 위장한 3명, 검은색 승합차, 케이블타이, 그리고 원샷 사이트의 블랙타이. 이 김모 씨가 블랙타이일 가능성이 높아. 렌터카 대여 기록, 동대문 시장 CCTV, 김 씨의 전과를 조합하면 수사망 좁힐 수 있어. 그는 지도 위에 동부 이촌동과 렌터카 회사의 위치를 표시하며 말했다. 이제 이놈들 이동 경로를 좁혀야 해.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CCTV 추가로 확보하고 김모 씨 주소로 팀 보내. 수사팀은 김모 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그의 아파트는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도망쳤어. 이놈 냄새 맡았나? 강 형사는 아파트를 뒤지며 말했다. 집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몇 장의 메모는 원샷 사이트와 관련된 단서를 더 제공했다. 메모에는 아멘션 503호와 금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건 확실해. 이자가 계획의 중심이야. 강 형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수사는 점점 더 긴박해졌다. 강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김모 씨의 행방을 추적해. 휴대폰 신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든 잡아. 이놈 잡으면 나머지 공범도 따라 나올 거야. 그는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놈들 절대 도망 못 쳐. 김 씨의 죽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강 형사는 팀원들을 소집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거 김모 씨 일명 블랙타이. 이자가 렌터카를 빌렸고 동대문 시장에서 케이블 타이를 샀어. 공범은 최소 2명, 택배 기사로 위장한 남자와 여성이야. 그는 지도 위에 표시된 동부 이촌동과 김모 씨의 아파트 위치를 가리켰다. 김모 씨의 휴대폰 신호는 꺼져 있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 하지만 이놈 혼자 도망칠 리 없어. 공범들과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최 형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GPS 기록을 뽑아왔어요. 어젯밤에 차가 서울 외곽 구리 쪽으로 이동했대요. 강 형사는 눈을 빛냈다. 구리? 좋아, 그쪽 CCTV와 교통 카메라부터 뒤져. 수사팀은 즉시 구리시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렌터카의 GPS 데이터에 따르면 검은색 승합차는 어제 밤 11시경 구리시의 한 모텔 근처에서 멈췄다. 강 형사는 현장팀을 이끌고 모텔로 향했다. 모텔 주인은 두 남자와 한 여성이 어제 늦게 체크인했다고 증언했다. 셋이서 방 하나 잡더라고요. 좀 수상해 보였어요. 얼굴 안 보이려고 모자 푹 눌러쓰고. 주인의 말에 강 형사는 직감이 왔다. 그 방 지금 비었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근데 방에 뭐 좀 남긴 것 같아요. 강 형사는 즉시 방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흔적 다 뒤져. 지문, 머리카락 뭐든. 모텔 방 안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커피컵, 담배꽁초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종이에는 주소 하나와 금고 열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강 형사는 종이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 주소 어디지? 바로 조회해. 최 형사는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검색했다. 구리시 외곽에 있는 창고예요. 폐업한 공장 근처네요. 강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창고가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아. 당장 출동 준비해. 수사팀은 구리시 외곽의 창고로 급파되었다. 창고는 낡고 을씨년스러웠으며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다. 강 형사는 팀원들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접근해. 놈들이 무장했을 가능성도 있어. 팀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어두컴컴한 공간에 박스와 낡은 기계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강 형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김모 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32세 박모 씨, 그리고 30대 여성 최모 씨가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훔친 현금과 보석을 나누고 있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강 형사가 소리치며 권총을 겨누자 세 명은 깜짝 놀라 손을 들었다. 박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잘못한 거 없어요. 강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잘못 없어? 김모 씨 살인 강도 이게 잘못 없는 거야? 그는 수갑을 꺼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전부 체포해. 물건도 전부 압수하고. 세 명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수갑이 채워졌다. 테이블 위에는 김 씨의 집에서 훔친 현금, 보석 그리고 고가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창고 수색 중 형사들은 택배 기사 유니폼과 테이저건을 발견했다. 최 형사가 유니폼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야 CCTV에서 본 그 유니폼. 이걸로 위장했군. 강 형사는 테이저건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걸로 김 씨를 무력화했어. 증거 확실하네. 그는 김모 씨를 노려보며 물었다. 너 블랙타이지? 원샷에서 김 씨랑 채팅한 놈. 김모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강 형사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말 안 해도 소용없어. 내 노트북에 다 남아 있어. 수사팀은 3명을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조사실에서 강 형사는 김모 씨를 신문했다. 왜 김 씨를 노린 거야? 돈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김모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부자라는 거 원샷에서 알게 됐어요. 주점 사업으로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그냥 돈만 뺏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강 형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죽일 생각 없었다고? 얼굴에 테이프 감아서 질식사시킨 게 우연이야? 박모 씨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신문 받았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김형이 계획 짰고 최 씨가 감시했어요. 저는 택배 기사 역할만 한 거예요. 강 형사는 그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테이저 건은 누가 쐈어? 내가 쐈지? 박모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네, 제가 쐈어요. 하지만 죽이라고 한 건 김형이에요. 최 씨는 신문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변호사 불러줘만 반복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물건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김모 씨는 원샷 사이트에서 김 씨의 부유한 생활을 알아내고 공범들과 함께 강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멘션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고 테이저건과 케이블 타이로 김 씨를 제압했다. 하지만 계획은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결국 김 씨는 질식사로 사망했다. 강 형사는 조사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놈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뺏었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김모 씨를 마주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 후회해도 소용없다. 김모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강 형사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김 씨의 가족은 지금 어땠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동부 이촌동의 아멘션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김모 씨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동부 이촌동 강도 살인 사건으로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 형사는 사건 파일을 덮으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이제 피해자 가족에게 제대로 된 답을 줄 때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피로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200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304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부 이촌동 아멘션 503호에서 발생한 김모 씨 살인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드디어 선고 공판 날이었다. 피고인 3명 38세 김모 씨, 32세 박모 씨, 그리고 30대 여성 최모 씨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지난 몇 달간의 구속 생활과 신문이 그들을 지치게 한 것이 역력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김 씨의 가족과 언론인들, 그리고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강 형사는 방청석 뒤쪽에 앉아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끝나는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공판을 시작했다. 피고인 김모 씨, 박모 씨, 최모 씨 그리고 변호인들은 모두 자리에 있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세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작게 대답했다. 피해자 김 씨의 오빠가 방청석에서 이를 악물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놈들 내 동생을 그는 옆에 앉은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강 형사는 그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법이 심판할 겁니다. 그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들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원샷 웹사이트에서 김모가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아 강도 계획을 세웠다는 점, 박모 씨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테이저건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그리고 최 모 씨가 감시와 물건 정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압수된 테이저 건, 케이블 타이, 렌터카 GPS 기록, 동대문 시장 CCTV 영상, 그리고 피고인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화 기록은 그들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강도 살인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다.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의도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 의뢰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강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다.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박 모 씨의 변호인은 그가 주도적 역할이 아닌 실행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모 씨는 김 모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테이저건으로 피해자를 무력화하고 손발을 묶은 행위는 범죄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모 씨의 변호인은 그녀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 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며 선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장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선고를 시작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택배 기사로 위장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테이저건과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뒤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범행입니다. 그는 김 모 씨를 먼저 지목했다. 피고인 김 모 씨, 당신은 원샷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의 중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전과 기록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김 모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이 조용히 흐느꼈다. 이어 재판장은 박 모 씨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박 모 씨, 당신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를 직접 제압했으며 테이저건 사용과 피해자 제압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박 모 씨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최 모 씨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최 모 씨, 당신은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범행의 감시와 정리 역할을 맡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최 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선처를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피해자 김 씨의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내 동생 돌려놔. 법정 경위가 그를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강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재판이 끝난 후 강 형사는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과 마주쳤다. 김 씨의 오빠는 그를 붙잡고 말했다. 형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동생이 이렇게 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범인들 잡아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강 형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씨가 좋은 곳에 있길 바랍니다. 그는 가족을 위로하며 법정을 나섰다. 언론은 이 사건을 동부이촌동 강도 살인 사건으로 대서특필하며 새 피고인의 선고 내용을 보도했다. 원샷 웹사이트는 사건 이후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결국 폐쇄되었다. 강남경찰서 강력계팀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잠시 숨을 돌렸다. 최 형사가 강 형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사님, 이번 사건 진짜 힘들었죠. 그래도 끝났어요. 강 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끝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부 이촌동의 고층 아파트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 속에는 여전히 김 씨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